지방선거 특집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상일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SBS 보도국 정치팀의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이한석 기자와 함께 지금 조금 전에 오후 1시, 아마 지금쯤이면 2시 투표율도 나왔을 것 같긴 한데 1시 투표율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1시까지의 투표율을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사전 투표가 합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율이 껑충 뛰긴 했습니다만 예. 이번 투표율 오후 1시 기준으로는 38.3%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7회 지방선거 때 43.5%가 나왔는데요. 네. 이때에 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 좀 뒤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후 2시 투표율이 막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오후 2시 투표율 40.7%입니다. 40.7%. 네. 4년 전에 46.8%였거든요. 네. 6.1%포인트 차이 더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었죠? 60.2%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자칫하면 55%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1시 때 5% 차이로 예. 또 적게 나왔다가 이번에 1시간 뒤에 1% 정도 더 낮게 나왔거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50%대 초반 정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50%대 초반에서 55, 54, 55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예. 투표율이 낮으면은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지도부들끼리 싸우고 이거 선거를 치르자는 거야 마야. 이런 체념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좀 60대 이상 지지층이 강한 투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22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좀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막판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여금 선거에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좀 더디게 만들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정반대로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좀 약간 조직 투표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중도가 좀 많이 안 나오시고 좀 약간 지지층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 뭐 투표율이 낮은 현상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현역 지자체장이나 현역 지방 의원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직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도 상당히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분석과 시각,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장성철 교수는 투표율이 낮은 것은 민주당의 패배를 예상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낮은 것 같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투표율이 낮은 것은 김상일 전 특보는 오히려 조직 투표 성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평가할 수 있는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이한석 기자, 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말고요. 8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도 지금 현재 화면에 쭉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때보다도 한 1%포인트 정도 낮은 것 같아요. 그때 투표율이 56.8%인데 그러면 이한석 기자, 네. 그동안의 여당과 야당 이번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사실 그런 투표율을 예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승부 이런 걸 전망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일단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4년 전과 같이 한 60% 정도 안팎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이제 선거 전략을 준비해 왔단 네. 말이죠. 그래서 60% 정도라면 일단 지지층 결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선거 전략을 끌어왔었던 건데 투표율이 낮다라는 걸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할지 아마 여야가 서로의 판단이 좀 분주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인 내용들은 결국 뭐 세대별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투표율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나왔던 걸로 보였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건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웃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표율이 광주가 대단히 낮단 말이죠. 지금 지역별로 광주가 원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대선 때 굉장히 높았었는데 광주라고 하는 곳의 네. 특성상 어느 정도 뭐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승패가 조금 예상되는 곳이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지만 전남 쪽은 또 투표율이 높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광주는 좀 예. 낮고 약간 디커플링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격전지죠. 경기도 투표율이 뭐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더라고요. 전국 투표율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기도 투표율 과연 이것이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한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과 함께 또 한번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변수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서철 교수님?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리스크가 아니었느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선거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다라는 것이 다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덮어버렸어요. 이재명 후보만 보였습니다. 선거운동, 메시지, 정책 공약. 끝에는 결국에는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무리한 그런 공약을 던짐으로써 제주에 있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민주당 후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출마를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이 됨으로써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선거 막판에 가서는요, 저기 개항을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왔다. 그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변수가 또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를 하나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예, 뭐 그건 변수가 될 거는 맞는데 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에 사람들이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반면에 그때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 여당이나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국정 지지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잘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반면에 또 민주당은 패배를 했지만 변화를 통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중도층의 실망이 굉장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중도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 동인이 없다. 요인이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이재명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체제로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민주당에는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박홍근 원내대표로 선출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고, 그것은 뭐 당연히 이재명 그 체제로 치르는 속에서 이재명 리스크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우리 장성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재명 변수라는 것이 크게 선거를 이기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끌고 가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잖아요. 이준석 리스크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구도와 인물로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 점에서 각 지역마다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지역들이 인물론으로 승부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후보들이 안 보여요, 잘.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역대 투표를 보면 투표율이 높은 연령층, 투표율이 높은 연령층이 이한석 기자 네. 대부분 고령층 아닙니까? 60대 이상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적극 투표층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노년층이 아무래도 좀 여당에 좀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투표율을 보고 지금 여야의 표정이 좀 굉장히 기자로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말이죠. 20대, 30대는 물론 성별로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좀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네.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이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산하면은 약간 뭐 윤석열 후보가 좀 승리했다 이 정도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했고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주 유리했고 자 이런 어떤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을 감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아까 조직 투표의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분석 네. 고령층의 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김상일 전 특보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직 투표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분석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좀 약간 어르신들의 투표율은 항상 저는 높아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항상 그랬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높았는가가 분석의 대상이 돼야지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투표를 하신다 그 자체가 뭐 이번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선거는 인물을 중심으로 야당은 가야 돼요. 그리고 대선을 패배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없거든요. 그리고 정권 심판론 내지는 국정 견제론을 얘기하기에도 너무나 집권을 시작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인물론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조금 지방에 인물들이 조금 안 보이는 선거였던 부분 때문에 좀 불리해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철저하게 중앙을 좀 배제하고 선거를 하려고 노력한 지역들은 민주당이 또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성철 교수에게는 또 이렇게 질문해봐야겠죠. 김상일 전 특보가 분석한 것처럼 조직 투표의 경향이 지금 낮은 투표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이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럴 가능성,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선거, 총선, 뭐 대선 같은 네. 전국 단위 선거 같은 경우엔 조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전국 단위 선거, 모든 선거가 웬만하면 다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농어촌 지역을 예. 특정을 해서 보면 뭐 조직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08년도 6월 달에 있었던 고성군수 지방선거 때요. 강원도요? 아니면 강원도 경상남도요? 고성이요. 예.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거든요. 4,597표 대 4,596표. 이렇게 좀 소지역들, 농어촌 지역들은 조직 투표가 가능한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 투표가 저는 불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선전을 하려면 조직 투표보다는 전통적으로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40대에서 어느 정도 투표를 하러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선거에 승패가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0대도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에 조금 실망하는 층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도로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50%를 계속 넘고가 있어요. 물론 지난 대통령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선거는 50%만 넘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도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악재 속에서 구도에 휘말리는 아주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투표율도 낮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없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와 김상일 전 특보의 분석과 전망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층,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지 이제 선거가 마감이 되고 아마 오늘 밤 자정 이전에는 대부분의 그 선거구에서 개표 결과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세 분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이한석 기자 투표했어요? 투표 못했습니다. 예. 이 정치부 기자가 투표를 못 하셨군요. 바쁘셔서. 예, 저 방송 끝나고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예. 이제 사전 투표가 아니어서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김상일 전 특보는 네, 저는 아침에 하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방송이 좀 장성철 많아서. 교수는 죄송합니다. 저 투표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 하시겠네요. 오늘 뭐 방송도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저는 투표를 못할 것 같네요. 예. 뭐 투표를 안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에서 유권자의 뭐 권한이죠. 기권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표심을 드러내는 거긴 합니다만 투표를 사전 투표하셨죠? 아니요, 저는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투표하니까 7장을 주고 예, 7장에 두 번에 투표를 두 번에 나눠서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단체장급으로 이제 예. 세 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기초위원들 네 명 예. 그러니까 해가지고 두 번의 투표를 나눠서 합니다. 기존의 투표.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의 살림을 앞으로 4년 동안 맡게 될 살림꾼 몇 명을 뽑는지 아십니까? 4,125명을 뽑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광역단체장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말이죠. 4,125명을 뽑게 되는데 현재 후보자가 7,600명.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1.8대 1. 그리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17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경쟁률이 3.2대 1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쟁률은 2.1대 1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런데 이한석 기자, 네. 우리가 이 선거는 보조금이 있고 또 지원금이 있고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돌려주는 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방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거구도 많고 후보들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한석 기자, 대선보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이 선거를 치를 때 이제 그 정당 선거 보조금을 뭐 400억 가까이 이제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선이나 비슷하게 주긴 주는데요. 이제 뭐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출마자 숫자가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 2.7배 정도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을 돌려받을 때는 전체 15% 이상 득표한 후보들은 전부를 돌려받고 15% 밑으로 10에서 15% 정도를 득표하면 이제 절반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간 거 보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보조금만 갖다가 액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15% 이상 득표한 사람들은 선거 비용 전부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10%에서 15% 사이를 득표한 사람은 절반을 보조해주고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3,691억 원보다 아마 이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보다 대략 3배 가까운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율은 역대로 보면 대선보다 항상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그다음이고 대선이 제일 높고 이런 거 보면 지방선거 관심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지방선거가 어떤 면에서 참 중요하다. 내가 사는 곳의 살림을 내 힘으로 내 투표로 뽑게 되는 이 선거인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지방선거 관심은 떨어진다. 뭐 이걸 유권자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정작 돈은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게 참 저도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지방 정치의 그 견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지자체를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지역의 어떤 정치 조직들을 살리는데 보조금도 좀 쓰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원금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지역 정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역 정치들이 대부분 중앙을 바라보면서만 하는 걸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낮은 투표율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방선거 하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이 지방선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정치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지방선거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투표는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아마 한 장을 더 받아서 8장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이 투표용지 저희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나오는 투표용지를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에 3배가 넘는다고 하네요. 30km. 가늠이 되세요. 그리고 옆으로 이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투표용지를. 그리고 선거 벽보 여러분 많이 보셨죠? 동네마다 다 있는데 말이죠. 이게 잠실야구장의 6배 크기. 전국에 배포된 선거 벽보가. 선거 공보물이 5억 8천만 부. 아, 가늠이 안 되네요. 여의도의 10배고 선거 현수막은 12만 8천 매가 전국에 걸려 있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21배. 내일 한국 국가대표팀과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A매치가 또 열리는데 말이죠. 월드컵 경기장에 21배. 이 제가 산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돈이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투표를 하셔야 네. 됩니다. 저 투표를 오늘 못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그 선거가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부터 지자체의 권한과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점점 확대되고 있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그러한 금액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이 259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이 620조 정도 되는데 거의 반 45%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그 총 예산의 32%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상당히 편의성을 담보해주고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뽑는 구청장, 시장,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꼭 홍보물 잘 살펴보시고요.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오늘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서 현재 격리 중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과 비슷하게 6시 반부터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전국의 어느 투표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가 사는 곳의 투표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7시 반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도 그전엔 발표가 안 되겠네요? 네, 원래 그전까지는 6시 발표를 그렇죠. 6시 하면 땡 하면은 발표했죠. 예, 확진자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제 7시 반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7시 반. 예. 자, 7시 반에 아마도 7시 반에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는 광역단체장. 그렇죠? 이한석 기자? 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 네, 그리고 근데 다 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 그렇습니다. 워낙 기초의원들까지 합치면 숫자가 워낙 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제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이걸 중심으로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보궐선거 7곳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7곳 다 발표가 됩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예, 다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또 출구조사 결과가 대단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화면에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 나가고 있는데 뭐 이미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리고 참 정의당 후보들이 좀 서운하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유력 후보들, 주요 정당의 후보들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후보들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화면이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인천 계양을 이재명 윤영선 후보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갑의 김병관 안철수 후보 이 두 곳의 선거 결과에 또 특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당락 여부, 득표율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열리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가져야 이게 진짜 정권 교체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대선에서는 우리가 졌습니다만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둬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의 마지막 날에 와서야 제가 서울시장 유세차에 오릅니다. 그만큼 제가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서울 시민들의 선택으로 서울시를 한번 원도 한도 없이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25개 전 자치구의 발전, 서울시의 미래,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앞에서 이끌겠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우리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내일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용산공원을 시민에게 문화생태공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천만의 시민이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뒷받침이 되는 든든한 시
맞춰서 해주세요, 알아서들. 드디어 내일이면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다당제 연합 정치로 전진할 것인지 정해지는 날입니다. 김포공항을 강남으로 만들겠다. 서구권역을 판교로 만들겠다. 여전히 서울을 때리고 부수고 깊게 파고 높게 올리겠다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정말로 내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의 지도부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호순으로 하면 말이죠.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 역시 경기지사죠. 예, 뭐 명실공히 최대 승부처 경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합니다만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경기도가 정치적인 고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바람, 차기 대선권까지 길게 바라봤을 때 이 경기도는 반드시 수성해야 된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어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인천으로 떠난 경기도망지사다. 네. 표현을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경기도를 탈환을 해야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재확인시켜주는 그리고 그래야 여권의 존재감과 안정감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선거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으로 한 자정 전후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야 캠프 모두 한 새벽 2, 3시 정도까지는 계속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때까지는 긴장감을 개표가 이어질 것 같고 계속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예, 경기도가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 마지막 시점에 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화강윤 기자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가 하니까 아마 1점 몇 %포인트 정도의 아주 근소한 격차를 기록했던 것 같은데 자, 경기지사 선거 민주당은 뭐 지난번에 14군데를 석권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4군데는 말 그대로 언강승심인 것 같고 뭐 4군데만 현재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군데만 승리해도 우린 선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한 군데가 바로 경기지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세종, 대전, 뭐 충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강원도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역시 경기지사의 선거에서 이기면 민주당 나름대로 우리 선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선의 결과와 대선 직후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직후에 이루어진 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완승을 한 과거의 사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지금 이전 대선에서 상당한 그 격차로 그나마 가장 큰 격차로 이긴 곳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기반을 두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긴다면 그래도 그나마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선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2, 3곳 정도 승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선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은 뭐 지난번에는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까지 합쳐도 3군데만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한 10군데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뭐 10군데, 11군데, 12군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경기지사가 빠지면 국민의힘도 뭔가 우리가 이겼다고 막 큰 소리 치기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대선 때 5%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지긴 했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기도의 기초단체장들의 지금 경쟁력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이 상당히 많이 앞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랑 김은혜 후보가 박빙으로 나온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좀 인물론이 지금 경기도지사 선택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서 정통 관료인 김동연 후보와 초선 의원의 방송인 출신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그 경력을 갖고 과연 경기도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국민의힘의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오전에 네. 여론조사 대표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정말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나와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투표율이 이 정도로 낮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높다면 그래도 김은혜 후보에게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김은혜 후보에게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 않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그렇다고 예? 김동연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김상일 전 특보는 물론 김동연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뭐 자신 있게 예상하십니까? 예, 조금 더 저는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김은혜 후보 쪽에 좀 악재가 좀 확실한 악재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가 예. 선관위에서 사실로 판정이 됐고 그게 각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면 앞에 그 큰 대자보라고 우리가 하죠. 거기에 이제 그 안내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심각한 것이 그 선거 공보에 이것이 실렸고 이 선거 공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거 판례를 보면 대부분 다 유죄가 났었고요. 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형량으로 유죄를 줄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거의 김홍걸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의 사례를 보면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인의 그런 어떤 허위사실 공표가. 그래서 8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 올고지 자기 지역구에 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전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는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80만 원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고요. 90만 원이 나오느냐 100만 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8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것을 상당히 좀 문제로 볼 수가 있고 좀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동연 후보가 마지막에 굉장히 박빙이라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유리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가 재산 신고, 축소 신고 선관위가 인정한 것이 김은혜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벌써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주장이죠. 아직까지 뭐 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저의 이제 예. 그 과거의 예. 경험에 의한 예. 판단이 그렇다는 걸 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선철 교수는 뭐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김은혜 같은데요. 후보로서는 좀 악재가 나타난 예. 것이죠. 저런 실수를 한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뭐 재판을 받든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든 잘 방어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김동연 후보도 막판에 악재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져요. 본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대형 로펌에서 저 30억 줄게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라고 했을 때도 저는 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지 않았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고 싶었다.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는 그런 데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뭡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본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단체에 본인의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대략 3번의 명절에 6번 그리고 대략 금액적으로 2억 5천의 명절 선물을 그 지인의 자회사를 통해서 보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액이 2억 5천 별로 안 돼요. 이런 거 다 수의계약으로 맺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김동연 후보가 가장 강조해왔던 것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살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살았다. 이거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논란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게 더 큰 악재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은 예, 제가- 왜냐하면 이것도 반박하시면 네. 뭐 재산 축소 신고고 또 얘기하시고 계속 반복되죠. 아니 해명을 할 수 있는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그러면은 재산 축소 신고는 해명할 부분 없습니까? 먼저 그건 그렇죠. 악재다. 예, 악재죠. 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재산 자체를 축소한 게 빼인 건 아니고 상승분을 깜빡하고 신고 안 한 거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뭐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저 사과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태경 그거는 의원은. 이제 선관위 신고해서 그것을 서로 이제 맞춰보면서 드러났으면 그게 맞는데요. 이거는 선거 공보에 실려서 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별개의 그리고 사안이 됩니다. 이게 세상에 드러난 게 지난번에 투표 사전 투표 전에 그 텔레비전 토론회 때 네.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그때 네. 이 들고 나와서 이 건물 네. 배우자 지분 이런 부분도 이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 부분을 제가 좀 해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그것은 그 한국 벤처 농업 그 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한 것인데요. 그게 이제 그 귀농이나 이런 영세 업자들을 돕는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로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하게 돼 있는 거라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걸 하면은 그 농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도 공급하는 기관에서 그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반박을 할게요. 대한민국에 농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협회 단체가 한국벤처농업협회만 있습니까? 왜 자기 비서실장 역할하고 자기 측근이 있던 그곳에 수의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시중 가격보다 낮게 해줬기 때문에 별로 특혜 준 거 아니라고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선물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경력만 가지고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입찰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입찰을 따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됐잖아요. 왜 지인 회사에다가 몰아줍니까? 다른 회사에 몰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자꾸 별거 아니다라는 아니, 식으로 예,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두 분이 얘기하면은 이것도 끝이 없이 계속 가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경기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그러다 보니 여야 지도부도 총력전을 펼쳤고 후보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후보가 공교롭게 똑같이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경기도 선거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담한 게 짝이 없습니다. 들으시죠. 사랑하는 경남 시민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어머니 품에 앉아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제는 하나올 그 세상은 누구에게도 주는 수 있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들이 다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죽을 믿을까, 그 세상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도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후보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한석 기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은혜, 김동연, 김은혜 후보도 내가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어떤 한 고장의 뭐 축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후보가 됐고 이번에 승리하는 후보의 경우에는 일약 다음 대선의 주자, 대선 주자급으로 거의 떠오른 것 아닙니까? 이제 주목받는 자리일 것 같아서 예. 그쪽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목받는 자리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뭐
아무래도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막판에 예.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후보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인정을 받아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지금 유세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윤핵관을 지금 물망에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존재감만으로는 뭐 거의 뭐 용어 상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경기도를 기반으로 민주당 당시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로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건 김은혜 후보건 누가 당선이 되건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유력한 잠룡의 한 명으로 떠오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번 토론 때 사회를 보면서 느꼈던 건 김동연 후보는 대단히 목소리가 차분하더라고요. 네. 고조가 없는데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기가 할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을 때 또 화를 낼 때도 목소리가 크게 고조되진 않아요. 화가 났더라도. 또 행정력은 이미 뭐 경제부총리까지 했으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방송기자 출신이고 앵커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든 막힘없이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 뭐 경력도 경력이지만 국회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민심을 헤아리는 측면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갖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김은혜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행정 경험이 근데 김은혜 후보는 이번에 경기지사가 되면 나도 행정력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쌓았던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김동연 후보는 행정력이 이미 뭐라 그럴까요? 입증이 검증받은 네. 그렇죠. 경제부총리까지 됐으니까. 자, 이렇게 치열한 경기지사 선거 두 후보 모두 다 각각의 특장점이 있는 그런 후보들인데 말이죠. 광역단체장 말고 저희가 기초단체장도 한번 볼게요. 4년 전 지방선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경기도가 기초단체장이 31군데인데 기초단체장이 31군데인데 당시 경기도에서 말이죠. 민주당이 29군데에서 이겼어요. 29대 2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 25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서울구청장 선거 민주당 24, 자유한국당 하나, 24대 1. 그렇죠. 사실 역대 지방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네. 뭐 광역단체장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4대 3이 나왔었죠. 지난 지방선거 때 14대 3.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자 그럼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의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한 60% 이상 이기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거의 봅니다. 20군데 가깝게? 그렇죠. 예. 특히 제가 주목하는 곳은 파주, 김포, 고양시입니다. 파주, 김포, 고양시. 예. 그러니까 일산이 있는 고양시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제 고양시인데요. 여기서 2020년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거의 전멸했어요. 네. 그리고 대선 때도 여기서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안정적으로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대략 7, 8군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좀 안정적으로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우세가 좀 점쳐지지 않느냐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김사연 전 특보 생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인 분위기의 분석에는 우리 장성철 교수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낮은 투표율에 현역 단체장 출신들이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저는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되는 게 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 지방의회,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말이죠. 이한석 기자. 네. 민주당이 이건 그냥 승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부 다 이긴 거나 다를 바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례 후보들 몇 명 빼고는 거의 민주당 의원들로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사실 지방의회도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회, 민주당 정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역으로 또 국민의힘 정부의 국민의힘 의회 뭐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4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초의원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서울시만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시의 서울시 의원들이 110명을 뽑았는데 102명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거의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구청장만 보더라도 지금 판세로 보자면 25개 구청장 후보들 중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한 20곳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과반 정도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라면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좀 싣는다면 4년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치가 좀 역전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평가대로 과반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황금 비율로 여야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찌됐건 선거가 4년 만에 갑자기 지방선거 결과도 이렇게 좀 뒤집어진다라는 거는, 뒤집어진다면 여야 모두 다 느끼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의회와 정부는 견제와 균형,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이 또 직접 선택하신 거고, 4년 전에는 민주당에 완벽하게 힘을 몰아주셨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아직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각 전국의 투표소 상황, 각 정당의 표정 좀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소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가 시작된 지 9시간째인데 말이죠. 투표는 전국의 14,000여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투표소에 나가 있는 SBS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식 기자 전해주세요. 네, 영등포 아트홀에 마련된 이곳 투표소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9시간째인데 계속해서 투표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 오늘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서 이곳을 비롯해 투표소 2,200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유권자 837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구청장 등 모두 566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선 348만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4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낮 2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44.7%였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투표율은 40.7%를 기록하고 있는데, 격전 지역 투표율을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 39.7%, 인천 계양을 44.8%, 경기 성남 분당갑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유의하실 점은 투표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고 투표 용지만도 최대 8장에 달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그다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명을 투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등 7개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루어져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저녁 6시 투표를 마친 뒤인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저녁 8시를 전후로 해서 개표가 시작되고요.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아트홀 투표소에서 SBS 신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